격주 금요일마다 좋은 영화 추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동진의 시네마 레터.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3주 만에 뵙는데요. 네. 그 사이에 저희 기후 콘서트 한 번 더 하고 기다렸습니다. 네. 어디 브라질 상파울로 다녀오셨다고요? 네, 갔다 왔죠. 지옥의 길이었죠. 거기 정말 멀었을 텐데. 비행 시간만 24시간. 어머나. 웨이팅하고. 네. 24시간이요. 아. 젊었을 때 가야 됩니다. 제가 이 상파울로 한국영화제 두 번째 하는 거라서 네. 제가 몇 년 전에 6년 전인가 그때 갔을 때 혼자서 갔었는데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6년 전에요. 네, 그때는 초행길이라 그냥 간 것 같고 이번에 알고 가니까 이게 멀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희 머리를 짜서 태평양을 건너갈 것이냐 네. 대서양과 인도양을 갈 것이냐 하다가 태평양 쪽으로 가면 15시간, 8시간 이렇게 가야 돼요. 이쪽은 12시간, 12시간 가니까 12시간씩 끊어가자. 이렇게 해서 갔거든요. 네. 그게 지옥이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장거리 타고 또 네, 장거리 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만 여기서 땅을 파면 딱 상파울로거든요. 밑을 계속 뚫고 계속 가면 내려가면요. 딱 반 바퀴인데 네. 제가 그냥 한 바퀴를 돈 거죠. 반 바퀴 갔다가 왕복을 했으니까. 네. 제가 놀랐던 것은 브라질 사람들 착하고 따뜻하고 기후 좋고 음식 좋고 안 맞는 게 없어. 네. 치안이 좀. 아, 치안이 네. 좀.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아, 브라질에서요? 네. 한국인이라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뭐 터키에서 한국인들이 인기가 있다 그러는데 네. 브라질에서는 영화가 할리우드 다음 영화가 한국 영화예요. 아, 영화가 네, 한국 뭐 일본도 영화 아니고 인기가 뭐 있어요. 프랑스도 아니고 뭐 중국도 아니고 미국 영화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그 지수가 한국 영화예요. 영화.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 대한 너무 인기가 높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으니까 한국 사람들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직사 대접을 받는 거죠. 아, 거기서 한국에서 온 영화평론가가 또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분들이.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한국은 네. 왜 영화가 잘 되냐 해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 대화로 시작해서 어쨌든 한국에서 왜 지금 이런 영화가 인기가 있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고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브라질이 그 자국 영화 시장 점유율이 좀 낮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생태계, 그러니까 영화적 생태계의 환경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왔고 그걸 네. 고민하고 있는 젊은 지식인들이 많아요. 브라질에요. 그래서 한국을 보면 자국 시장 점유율이 높잖아요. 한국 영화 높잖아요. 아무리 지금 한국 영화가 위기다 어쩌다 하더라도 네. 한국 영화 전체 시장 점유율이 어느 나라에보다 높아요. 그게 이제 매우 궁금하고 자기네들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영화를 많이 본다. 네. 브라질 사람도 브라질 영화를 많이 안 보는 거겠죠. 그런 차이인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영화를 왜 많이 보느냐를 저도 이번에 대화를 하면서 왜냐면 저도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네, 네. 대화를 하면서 나도 스스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선생님? 한국 사람들이 한국 영화를 많이 보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한국 영화에 한국 사람들의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보려고 그렇죠. 우리 영화를 보는 그건 거죠. 장르 영화만 가지고 만들면 네. 상업 영화만 가지고 만들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창동 같은 감독이 진짜 우리 내면의 얘기를 하거나 박찬욱이 폭력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뭐 예컨대 봉준호가 계급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진실을 어쨌든 영화가 반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그게 어쩌면 역설적으로 미안한 얘기인데 너희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공교육이 잘 안 되거나 역사 교육과 언론과 이런 것도 약간 모자란 부분을 영화가 대신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영화적 발전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 케이스이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건 제가 덧붙였어요. 그렇죠. 이건 어디까지나 내 얘기다. 나만의 뇌피셜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잘못해서 이거 국가적 그런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아, 근데 한동안 정말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영화가 대략 제 기억으로는 80년대 후반? 87년도에 우리나라가 대통령 직선제 되고 나서 그 이후 한 10년, 15년 동안 실제로
다른 분야에서 다 해소하지 못했던 걸 사람들이 영화에 대신 그렇죠. 투영을 하면서 네. 영화를 좋아했던 것 네. 같긴 하네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영화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교과서 제가 말씀드린 교과서는 페이지를 넘는 한 줄이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임권택 감독이 짜코란 영화를 만들었을 때 네. 짜코가 사실은 지리산에서 빨치산 토벌대 대장하고 빨치산으로 만난 두 남자가 그 이후에 네. 그 수용소에서 만난 거잖아요. 이런 원수일까 친구일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감정을 단순하게 빨치산 한 명, 토벌대 한 명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없어요. 거기 복잡한 감정이 있는 건데 그건 교과서나 언론이나 책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을. 그런데 영화는 그 복잡하고 이상한 관계를 영화는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아마 대중들한테 그래 우리가 저랬어. 우리가 적이지만 적은 아니었고 적은 아니었지만 또 나를 배신했어. 이런 모든 것을 영화가 설명해 주기 때문에 관객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거죠. 특이한 것은 짜코 같은 영화가 1980년에 나왔어요. 아하. 전두환 독재가 시작될 때.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대단한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것이 아마 한국 영화가 관객들에게 포착됐던 중요한 모멘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그런 책이나 공연이나 텔레비전이나 정치나 경제에서 우리가 겪었는데 다 얘기하지 못하고 그렇죠. 넘어왔던 거를 네. 다시 곱씹으면서 JSA도 그렇고 네.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그 시간이 제법 길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진실이 없거든요. 우리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뭐가 진실이고 뭐가 선하고 뭐가 그렇죠. 악한 건지가 막 애매할 때 영화 그걸 다 버무려서 얘기해 주니까 상파울로의 브라질 관객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요. 네. 제가 이번에 사실은 이게 약간 국가 행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브라질 한국문화원에서 하는 거니까 정부의 프로파간다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싹 무시하고 근데 한국을 홍보하러 갔는데 싹 무시하고 영화만 이제 좋은 영화만 어. 가져가니까 이제 거기에는 뭐 쟁점이 있는 영화들도 있죠. 네, 이슈가 네. 강하니까. 예. 그런데 정지영 감독의 소년들 이런 영화들도 있고 뭐 잠 같은 영화도 가져갔고요. 그리고 독립영화 중에 뭐 절의 고도 같은 영화도 가져갔고 뭐 나라를 막 홍보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영화가 얼마나 새로운 영화들로 좀 채워지고 있는가를 백화점식으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제가 마이크로도 자꾸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획 의도가 뭐냐 해서 한국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영화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라고 하면서 여러 편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뭐라고 했냐면 정지영 감독의 소년들을 상영하고 나서 관객들이 마이크를 잡고 똑같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브라질하고 한국이 비슷한 요소가 있고 왜냐면 거기도 룰라와 뭐 지우마우세프와 그렇죠. 보사노르와 맞아요. 보소나루 룰라 억울하게 그렇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관객이 한국과 브라질이 많이 갔군요. 그래서 나도 웃으면서 많이 갔습니다. 이랬고요. 제가 놀랐던 것은 육상영 감독의 3일의 휴가를 틀었을 때 네. 눈물바다예요. 브라질 관객들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이크를 잡고 역시 그 엄마 얘기는 전 세계에서 팔릴 수 있는 아이템이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막 눈물바다의 난리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정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브라질 2억이에요. 인구가. 중남미 합하면 6억 4천이에요. 와. 여기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멀어. 정말 어떻게 좀 이 물류수단만 좀 어떻게 좀 좁히면 왜냐하면 상파울로에서 LA를 가는데 16시간이 걸려요. 네. 제가 이번에 24시간, 27시간을 가보니까 한국에서 LA 가는 건 옆집 가는 거예요. 상파울로에 네. 비하면. 상파울로 더 밑으로 가면 더 걸려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디든 갈 수 있다. 내가 상파울로도 갔다 갔는데 왔는데 내가 뭐 LA를 못 가겠냐, 어딜 못 가겠냐 다 갔다 올수 거기 옆집처럼 붙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멀어서 그렇지. 중남미 시장은 중미는 쿠바가 중요하고요. 남미는 브라질 거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아르헨티나도 있고 칠레도 있습니다만 여기를 중요한 여기 6억 4천, 아세안 시장이 6억 8천. 이거 합치면 중국 시장, 인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를 잘 개발하는 것이 한국의 어떤 영화의 어떤 저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영화를 팔고 사고가 얘기한 게 아니라
문화적 교류를 하면 그만큼 국가적 뭔가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들도 소통할 수 있는 그렇죠. 관객을 더 넓게 만드는 거죠. 한국 문화원에서 일하는 한국의 젊은 남자 친구들이 잘생겼어요. 선생님 얘기가 지금 아니 뒤주는 그렇게 근데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호감도가 높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문화 교류를 많이 하면 브라질에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많이 생기고 또 생기는 거고. 굉장히 같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기고 공생의 조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화를 교류해야 된다. 거기에 영화가 천병 역할을 한다. 이런 거죠. 아, 브라질 분들이 한국 영화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또 영화 평론가로 가셨으니까 다들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브라질 분들이. 그 배우가 가는 것보다는 덜 좋아했겠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물어볼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얘기했고 많이 만났고요. 저는 브라질 좋은 사람 브라질 그 상파울루에는 그 코리아타운도 있죠. 저펜타운도 있는 거 아실 것이고요. 네. 그 코리아 이민자보다 일본 이민자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수출입 관계에서 벤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어떤 프로듀서를 만났는데 아시아 영화를 가져다가 브라질 장벽에 푸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런 걸 한국이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많은 좋은 사람들 보고 영화가 어쨌든 시대가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도 영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삼 확인했습니다. 네. 새로 확인했습니다. 아시아나 남미에선 한국, 일본이 또 협력하는 부분도 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시아 영화를 같이 소개하는 데 있어서. 네. 아주 뭐랄까 밖에 나가서 사실은 싸우는 대상보다는 같이 일할 대상이 많아요. 그런 것들 잘 염두에 두시면 그리고 한번 그 기회 되시면 브라질 한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더 관심이 많이 생기는데요. 엄마의 어떤 브라질 여성 관객이 그 3일의 휴가에서 신민아가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를 보면서 자기가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대. 그래서 한국의 많은 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당신만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아유,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2부에서 이야기 계속 더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1부에 이어서 오동진 선생님과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지금 한쪽에서는 데드풀 울버린이 있고 그 데드풀 울버린 얘기를 아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 이번에 한국 극장가에서 볼만한 영화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핸섬 가이즈 이거 선생님이 지난번에 추천하셨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뭐죠? 그 계속 히트를 이어가고 있죠. 여전히 한국 영화의 한 켠에서 버티고 있고요. 큰 영화도 아니고 그리고 뭐랄까 이걸 약간 무턴트 장르, 그러니까 혼합 장르,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공포, 무슨 무당, 코미디, 슬랩스틱 다 섞었어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여기 그 악마가 나오거든요. 네. 염소 악마야. 염소 악마요? 염소에 빙의된 악마. 그래서 이게 악마도 나오고 그리고 진짜 살인극이 벌어져요. 사람이 죽어. 네. 그리고 우당탕탕 좌충우돌 슬랩스틱이에요. 여러 가지 장르를 다 섞어서 사실은 이런 영화가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첫째 웃음이 필요해. 그리고 뭔가 바꾸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남자 주인공이 못생겼어요. 서로 어떤 배우죠? 선생님이 단호하게 못생겼다고 하는? 이희준 씨인데 영화 속에서 나올 때 못생기게 나와요. 근데 서로는 잘생겼다 그래.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못생겼어요. 개성이 있죠, 이 두 분은. 네. 아니, 배우는 그렇죠. 극중 역할이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못생긴 건 죄예요. 라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규정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외모 지상주의가 있고 그리고 이들이 일용 노동자예요. 일용 노동자로 나온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산 계급은 또 죄야. 유산 계급은 죄가 아니고 이런 게 있어요. 이분법이 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안 되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흘러온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외모상 밀리고 계급상 밀리고 있는 두 남자가 겪게 되는 해프닝인데
그거를 우당탕탕 굴러가면서 자기식으로 바꿔나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 얘기는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사회를. 이들 두 남자처럼. 이런 것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이 영화에 대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분석이 잘 안 돼. 아니 저는 핸섬 가이즈 포스터 보면서 볼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의외로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네 극장에서 상당히 맞아요. 많이 보고 오래 가고 차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이제 그 예컨대 극장이 빼려고 했는데 네. 아닌데 하면서 계속 놔두는데 계속 사람들이 어. 붙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입소문이 좀 나기 시작하면서 은근히 재밌다. 은근히 웃기다. 그리고 사실은 MZ 세대의 유머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영화계의 전유성이거든요. 올드보이 평론가라고 안우자 하시는. 제가 웬만 나를 웃기면 진짜 웃긴 영화예요. 네. 그래서 제 후배들이 저한테 영화계의 전유성이라고 오동진을 웃겨라. 그러면 코미디 영화 성공한다 그러는데 제가 살짝 웃었어요. 영화 보면서. 핸섬 가이즈요. 재밌네 이러면서. 그래서 저를 그 정도로 웃겼으면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웃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성공 비결이 있는 것 같고 두 배우가 네. 투혼의 연기를 펼쳐요. 이희준 씨하고 이성민 씨가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고 그 일부러 못나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연기를 너무 잘하고 박지환 뭐 이런 배우들이 자기 역할들 다 하니까 서브텍스트들이 너무 좋고 뭐랄까 이제 그 적은 예산의 영화를 만들면서 감독을 포함해서 남동엽이라는 감독인데 감독을 포함해서 배우들이 의기투합한 것 같아요. 우리 재밌는 영화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색다른 유머를 줘보자 이런 얘기. 그리고 웃음을 잃은 대중들에게 우리 웃음을 찾아주자 이런 의기투합을 하는 것 같은 영화에서 저는 이 영화의 그 건전성이 좋고요. 지지하고 싶은 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핸섬 가이즈.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장르가 섞였다고 하니까 진짜 저도 보고 싶네요. 이게. 변종 장르죠, 변종 장르. 옛날에 시실리 2kg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네,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영화고 그런 영화의 어떤 후일담 같은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시실리 2km 그것도 그렇게 좀 사회에서 좀 부적응하거나 뒤처진 것 같은 사람들이 귀신 나오잖아요. 거기도. 네. 여기는 염소 악마. 염소 악마가 빙의한 염소.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시실리 2km하고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섞은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알고 있다는 어떤 시골에 가다가 네. 아이들이 겪은 얘기잖아요. 네, 거기 네. 막 살인극이 벌어지고 막 죽음이 벌어졌는데 이 두 남자가 시골에 일용 노동자를 해서 돈을 번 거야. 네. 그 시골에 집을 샀어요. 그 집에 가다가 벌어진 일이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그 사건 영화인데 거기에 유머와 슬랩스틱이 있는 거죠. 네. 제목도 역설적이네요. 핸섬 핸섬 가이즈. 잘생긴 녀석들. 네. 네,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극장에서 안 떨어져요. 그리고 얼마 전에 데드풀과 울버린도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야 뭐 당연히 많이 보겠죠. 이것도 잘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핸섬 가이즈가 변방에 있는 두 남자 얘기잖아요. 네. 데드풀과 울버린도 사실은 마찬가지. 왜냐하면 얘네도 변종이거든요. 왜냐하면 오죽하면 가면 쓰고 다녀요. 왜냐하면 얼굴이 화상을 입어서 전기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흉측해졌잖아요. 그렇네 진짜. 그 가면 쓰고 다니죠. 울버린은 손에서 손톱 나오는 쇠갈고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울버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변인이에요. 주변의 영웅들. 그러니까 안티히어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는 인물인데 이들이 폭소를 자아내게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어쨌든 그게 정인지 정의가 아닌지 모르겠으나 네. 해피엔딩으로 가는 얘기잖아요. 재미있는 해피엔딩으로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대중들에게 좋은 점으로 소구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나고 주류가 아닌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고요. 이런 나도 가면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활약하고 싶은 그런 느낌 같은 것 그런 카타르시스를 주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 인기가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이들이 불사신이잖아요. 네. 안 죽어. 예전에 맞아. 그 하이랜더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아니 전 못 봤어요. 하이엔드. 하이랜더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면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전 못 봤어요. 그거. 크리스토퍼 람베르라는 배우가 나왔는데 네. 쇼온 코넬리도 나왔어요. 뭐냐면 하이랜더는 500년 살았어요. 하이랜더를 죽이려면 목을 쳐야 돼.
아무리 막 칼이 꽂히고 뭐를 맞아도 회복돼요. 그러니까 이 데드풀과 울버린도 회복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서 웬만하면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런 영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데 따른 약간의 그 뭐야 영화적 쾌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맞아도 일어나거든.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뭐 때리고 뭐 지지고 오만 괴롭힘을 다 당해도 데드풀 잘 안 죽어요. 울버린도 회복돼. 이런 것에 대한 그 쾌감이 상당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오뚜기처럼 살아나는 어떤 생존 기법을 가져야 된다는 대중들의 심리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다 떠나서 그냥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울버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웃진 않는데 핸섬 가이즈는 네. 웃겼지만 네. 네. 저를 안 웃기는 영화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 액션 때문에 인기가 높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가 볼게요. 현영화님 듣고 계신가요? 엘비스 프레슬리를 듣다 보니까 왜들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네요. 좋네요. 네. 네, 진짜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잘생긴. 네. 네, 오동진 선생님께 최숙자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선생님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나라 영화가요, 폭력성이 좀 진한 거, 그런 거 안 찍으면 영화계 발전이 없나요? 그런 영화가 다 심의를 거쳐서 나오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폭력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하셨어요. 질문에 4가지 층위가 있어요. 네. 폭력 영화가 발전성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심의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취향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네. 있었나 어쨌든 우리나라 영화는 왜 이렇게 폭력적인가? 네.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워낙 폭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국가 폭력이 심했잖아요. 우리 전쟁했죠. 그리고 독재했잖아요. 사람들 공분했고 사람들 그래서 어디 죽여서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잊으시면 안 돼서 이 영화가 한 번쯤 이렇게 투영시켜주고 한번 지나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국가 폭력이 너무 심했고 집단의 폭력이 심했던 것들에 대한 영화적 여과를 한번 해주면 사실 그 자체가 뭐랄까 이렇게 정화되고 승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장르화돼서 마치 그것이 상업 영화의 어떤 그런 규칙처럼 되면 이제 네. 지겨워지기 시작하거나 의미가 탈색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 정점이 제가 봤을 땐 박훈정 감독의 신세계. 맞아요. 그거 너무 무섭다고 해서 안 봤어요. 우민호 저. 감독의 내부자들. 거기는 팔을 썰잖아요. 거기서 정점을 쳤다고 생각하고 네. 거기서 자꾸 이제 습관화 시켜서 그런 영화를 양산하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르 규칙이 되는 그래서 잔인함을 왜냐하면 보여주는 문제가 된다는 거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들이 지쳐요. 아. 그래서 대중들이 식상해요. 그러니까 좀 더 폭력적이어도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는 폭력성, 그러니까 그 폭력성의 의미를 더 가져갈 수 있는 데빗 크로넨버그의 폭력의 본질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 그 비고 모테슨이 나왔던 영화인데 그 폭력의 실체를 보여주는 영화. 폭력이란 무엇인가? 폭력이란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서적 위압감을 주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에서 본질을 파고드는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발전성에는 문제가 있어요. 네. 묘사에만 치중하면 본질에 좀 더 천착하는 영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작가적 감독들이 그것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내부자들하고 저기서 한번 정정 쳤고 오히려 저는 요즘은 이제 그 수위가 좀 낮아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풀 꺾였다 지금은. 네, 이탈리아의 난니 모레티 감독도 한국 영화 너무 폭력적이야 이렇게 얘기하긴 하죠. 네. 아니 전 미국에 있는 친구 딸이 우리나라 영화 너무 폭력적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우리가 무슨 미국보다 폭력적이야? 그랬는데. 폭력 영화에 대해서 취향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취향에 따라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만 폭력을 그리는 영화가 폭력 자체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폭력의 실체를 그리려고 우리 전체적 사회가 폭력적인 문제에 어떻게 노출이 되었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개인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들을 사고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그 박찬욱이 만들어내는 폭력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내면 속에 스며들어 있는 폭력의 어떤 실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구분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폭력적인 장면이어도 역사 속에서 개인이 내면화했던 그 폭력을 다시
반추하게 하는 성찰하게 하는 폭력이 있고 네. 이게 장르 규칙처럼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흥행을 그렇죠.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조폭 나오고 깡패 나오고 좀비 나오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네. 똑같은 영화들 양산하면서 그 표현만 계속 높이는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영화들은 사실 대중들이 판단을 해주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서 이제. 요즘 네, 같은 네, 경우. 그런 표현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찾아가는 얘기들을 더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4800님이 영화관은 못 가더라도 얼른 퇴근해서 넷플릭스에서라도 오늘 영화 한 편 봐야겠습니다. 네. 선생님 영화 얘기 재밌게 설명하시네요. 그러시는데요. 네, 재밌는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면 선생님 지난번에 퍼펙트 데이즈 네. 참 여러 네.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기 네. 야쿠쇼 쇼지가 아주 인기가 대단하고. 그렇죠. 히라야마. 네. 예. 이런 영화를 코모레비. 네. 맞아. 이런 영화를 영화계에서는 뭐 따로 부르는 용어가 있다면서요. 슬로우 무비예요. 슬로우 무비. 천천히 가는 거고 이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전체 스크린 수가 3,700개, 요즘 많이 줄어서 3,520 몇 개라고 하는데 어쨌든 포화 상태에 있긴 하거든요. 스크린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화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처음에 열었을 때 68개인가 그랬어요. 네. 3,500개에서 68개면 10%한 10%도 안 안 되죠. 되죠. 예. 되게 작은 극장을 2%.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낮은 포복으로 예컨대 지역 저 멀리 계신 변방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어촌이나 뭐 극장이 멀티플렉스 없고 극장 단관 극장이 있는 어떤 지역에서는 퍼펙트 데이즈가 무슨 영화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개봉도 안 된. 그렇죠. 극장이 없죠. 그러니까 일부러 작은 극장에 낮은 포복으로 가면서 오래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 3달 갈 거예요. 지금 개봉한 지 7월 3일 날 개봉했으니까 지금 8월 오늘이 2일이잖아요. 한 달 됐거든요. 네. 한 7만 정도 됐어요. 아. 근데 60몇 개로 시작해서 7만 명의 관객을 모으는 것은 상업영화로 따지면 거의 한 300만 간 거거든요. 오. 이런 식으로 서서히 가는 영화가 이제 슬로우 무비입니다. 퍼펙트 데이즈는 주변에서 좋았다는 입소문도 많이 나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화는 한 남자가 예. 그 남자가 지식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화장실 공중 화장실 청소부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예. 한 남자나 한 개체가 사회적 개체가 자기 스스로 사회적 욕망을 제거한 거예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욕망을 줄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에어컨이 더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절전형 에어컨이 나왔대. 네. 이런 것도 새로 사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뭐 또 뭐 옷도 그렇죠. 또 사야 되고 요즘 뭐. 이번 네. 시즌에 이게 유행이래. 그럼 하면 또 사야 사야 되고. 되고. 그 뭐 모든 그 사회적 욕망이 있어요. 남들이 어디까지 갔으니까 어떤 차를 타니까 나도 그 정도 타야 돼 이런 게 있는데 그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그 욕망을 줄이는 것이 어렵고 두려워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스스로 탈락하는 것이거나 스스로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과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하냐면 사회적으로 스스로 뭐랄까 생을 은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일을 영화를 통해서 히라야마가 하는데 나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나쁘지 않네. 자기가 히라야마처럼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저렇게 살아도 괜찮네. 그렇죠. 이런 대체적 느낌이라는 거죠. 대체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고 그러면 마음이라도 저렇게 좀 정리하고 버리고 내려놓고 비우고 살자 이런 네. 생각을 주니까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주는 거죠. 네. 요새 유튜브에 보면은 일본 유튜버들이 올리는 영상 중에서 퍼펙트 데이즈 같은 영상을 되게 많이 네. 올리는 거예요. 본인의 일상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 느낌 그대로. 저는 그래도 그건 싫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도 코모레비를 하는 거예요. 막 나뭇잎 햇살 사이를 막 찍거나 그래서 그거는 너무 따라한다.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영화에서 있었던 장면을.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평화로우시려면 루틴을 지키는 거예요. 평화롭다는 건 지겨운 거예요. 지루하고. 재밌으면 평화롭지 않아요.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하고 뭐 무슨 사고가 생기는데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루틴으로 지루한 일상을 사시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그걸 감당하실 수 있다면 히라야마가 되실 수 있어요. 네. 선생님 히라야마의 삶을 시도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얼마 전에 SNS 글 그렇죠. 보니까 10개명이 있죠. 저희. 네.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고. 네, 강아지 밥 주고 길고양이 밥 주고 그건 꼭 지키고 이런 거 있죠. 네. 네, 오늘
오동진 선생님과 영화 이야기 또 함께 봤는데요. 최숙자님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 주셨네요. 네, 화내지 마세요. 선생님이 다음번에도 좋은 영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